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창작했던,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아,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논문 거.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Phone moment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이튠스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앱이 중요했구나.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 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어휴.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어머, 한번 징그러워.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AI가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5분 굉장히 알차게 마치 그 AI가 짜준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완벽해갖고 강연이 AI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AI는 챗GPT는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내가 던진 요청사항을 답변했는데 지금 AI가 스스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고 네.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 정보라는 사이트의 도구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 표 파는 데 가가지고 비행기 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AI가 자기 외의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AI가 도구를 쓰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마치 인간이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했던 도구를 쓰는 인간, 석기 시대에 이런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서 그때 인간의 뇌 용량이 커졌던 것처럼 AI의 뇌 용량이 커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은유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뭐 집에서 밥 먹으면 지 밥그릇은 그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데 집안일 정도 도와주는 그런 거는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되니까요. 네. 지금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인간형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서 가사 노동을 도와주겠다는 AI와 로봇을 결합시켜서 이런 시장을 꿈꾸고 있고 대박.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있고요. 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광고에 뭐 사물 인터넷, 네. 뭐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 집 밖에서도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물 인터넷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확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단히 사물 인터넷은 기계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면서 불 꺼줘 뭐 이렇게 해주면은 불을 다 꺼주는데 이제는 AI가 지금 불을 다 끄면 저쪽 방에 지금 아이는 잠자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도 불을 끌까요? 라든지 또는 뭐 전원을 다 꺼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건조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끌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명령했던 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보를 종합해서 한 번 더 판단을 좀 더 고려해 보자라고 훨씬 더 저희를 집사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인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뭔가 그래도 인간의 도움이 약간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간 1인분의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2인분, 3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또 무서운 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20,000, 우리 한국 돈으로 3,000만 원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물론 그 사람 말을 반드시 믿을 수 없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자동차 시장보다 한 30배 정도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간 저는 광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보, 저기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줍시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선물로 추석 선물로 우리 명절 때 로봇 하나 드려드립시다. 저는 이런 거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대단히 파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사동의보다 저렴하다라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장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잘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는 쉽게 될까요? 자율주행도 사실은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이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5월부터는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거에 휴머노이드는 지금 보면은 뭐 집에서 칼도 달아질 수도 있고 정말 그렇죠. 사람이 옆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목숨을 다루는 일도 많은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니죠. 올해 지금 신경만 학습을 시작을 한 거고 이러면서 대단히 좋아지면서 확실한 기록은 웨이모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유료 고객들을 지금 처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은 대단히 초기 단계인 걸로 저한테는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과학적 이해가 아직 결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습을 잘하면은 된다.
아직 기술이 아직 설 익은 단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약간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요. 과학기술자로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마냥 되게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요. 자동차가 아까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깜빡이 등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횡단보도도 없었고요. 교통신호도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니까 아 이거 뭔가 신호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은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이 상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시행착오를. 처음에 나왔을 때 무려 50년 동안 자동차를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 생각을 인간은 못했습니다. 상상을. 그래서 저감 장치를 50년 뒤에나 그 다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과학 기술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직 인공지능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이제 지금 우리의 이 걱정을 그렇게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자동차는 인간이 조종하면서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 완벽해질 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저기 쓸모가 있어. 나는 저거 돈 줄래. 지불의사가 생기고 이럴 때 사실은 사람들은 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는 기술도 진화해왔고 사회도 진화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화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너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a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그냥 편하게 여행 가고 이럴 때 활용하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랍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 그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일까?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Put that here. How was the day? Was good. I'm actually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만든.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넌 판단하려.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절대 얘기 안 그러지 한다는 않아요. 거야. AI는 너 당신은- 티니? 너 이러지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오늘 화장실에서 변기에 몇 번 앉으셨나요? 너무 만나자마자 아닙니까? 저 질문 있어요. 네. 큰 거야, 작은 거야? 두 개 다 포함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까지
네. 아, 오늘은 아직까지 앉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큰 건 못 봤어요. 아, 큰 걸 못 네. 보셨구나. 네,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질문부터 하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뜬금없는 질문 자체에서도 저희가 많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발명품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명품은 바로 이겁니다. 뭐 뒷상이세요? 예, 제가 이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독이 말고 변기를 개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이 말고요. 독이 위에 얹혀지는 그 부분이 제 발명품입니다. 저거 근데 저기 우리 집에 있는 비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발명한 변기는 스마트 변기, 그냥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스마트 변기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을까요? 기계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닦아주나요? 뭐 어떻게 뭐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센서로 항문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항문이 뜨겁구나 하면 찬물을 식혀주고, 항문이 차갑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아니 데펴주고. 항문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 사람 몸인데. 여름 항문, 겨울 항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비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매일매일 소변하고 대변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센서로 감지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장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보시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요. 오늘 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변 상태 매일 확인 안 하시고 물 내리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는 그런 것들을 일단 모두 레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나 넣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다른 색깔의 물체들이 검출이 되진 않았는지, 특히 이제 혈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 다이어리, 스툴 다이어리를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건강 정보들을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맥박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런 변기가 집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에서 딱 깨시면은 일단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럼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저희가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소변에서 나트륨이 그러니까 과다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사인이 떠요. 영양분 조절 권장한다. 그러면 변기가 이미 제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볼을 시원하게 보고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과일하고 오트밀만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말하겠죠. 방금 전에 건강부서 왔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대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미 2005년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나 본 거 같아. 비슷한 거. 그래서 제 일상 속에서 미리 건강의 변화를 감지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렸던 자신의 건강 지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놓고 이걸 체크를 계속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들 그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 다 심어서 이게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차단을 해버리라는 게 저희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돌이켜 보면 은근히 그 자주 쓰는 기기들이 많아요. 헬스케어에 관하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꽤 있나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착식으로 되는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혈당 관리 하셔야 될 분들 직접적으로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를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부착해가지고 쓰시고요.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패치형 기기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인슐린 주입이 가능합니다. 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상의를 탈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웨어러블이었어요. 그래서 GPS랑 이거 이렇게 축구하실 때 돌아다니시는 이게 거리 측정이랑 그다음에 심박수 측정. 기계구나. 예, 그게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스마트 슈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원래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그건 뭐였어요? 스마트 렌즈는? 이제 착용만 하면은 눈물 속에 섞여 있는 당도를 저희 계산을 해요. 2018년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부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착하는 센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그 타투처럼 새기기만 하면은 이제 그 땀에서 나오는 정보들 모으는 센서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검사를 하면은 정상 수치의 범위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 수치의 범위가 완전 낮을 때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수치를 그냥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냥 판정을 합니다. 근데 나의 상태를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얘 기본 상태에 비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피검사 하진 못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약간 이렇게 좀 부가적인 형태로 나의 정상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요걸 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가설을 하나 다루고 있잖아요. 건강 검진 아까 한 번에 맞히신 거. 매일 집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웨어러블이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확장해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정말 진짜 이제 건강 검진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올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운동하시는 집안이 있으셨어요. 그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네. 누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최배달. 네. 와 이거 몰랐어요. 예. 최배달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예. 몰랐네. 예. 진작 얘기하시지. 그래서 운동 얘기하면 뭐가 달라졌나요? 아유, 반갑잖아요, 최배달 선생님. 어쩐지 근데 이게 좀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처음 뵀을 때 운동 네. 선수신 줄 알고. 이게 되게 두꺼우셔가지고.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거든요. 그 변기를 아예 싸가지고 들고 입국을 했군요. 예. 변기를 들고 입국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변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핸드캐리 보여드리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주 들고 오세요. 그건 세관에 안 걸려요? 열어보더니 정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모션 센서라고 있는데요. 이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시면 저 모션 센서를 통해서 배뇨지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슉 내밀어 줍니다. 일단은 적시게 되면은 뒤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또 광학 센서가 있어서 그 색깔 변화를 저희가 레코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유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 카메라는 앞쪽에 달려 있고요. 앞쪽에 이제 두 대가 달려 있어서 소변이 들어오면은 이게 90도 각도로 저희가 찍어서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서 그 픽셀 말고 복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복셀 값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소변의 유속과 그다음에 부피와 그다음에 속도를 저희가 다 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변을 직접 관찰하는 광학 센서가 있는데
저기에 착좌 센서도 같이 있거든요. 착좌 센서는 뭐냐면은 이제 앉게 되시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바로 저희 카메라가 아래에 이제 모든 배변 활동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0.5초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전송을 하게 돼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불이 들어오죠. 박수민 교수님, 이 스마트 변기로 저희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소변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방광염, 요로 감염. 근데 소변 색깔 보고 소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요로 감염을 알 수가 있어요? 변기 안에 이렇게 스팁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적시게 만들어서요. 그거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태 아니면은 요로 감염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를 AI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까지 알 수 있다면 진짜 집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기 자체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경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경보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 내과적 질병들,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게 딱히 이게 원인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거. 예, 그게 심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변이 설사였는지 아니면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변비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다 그런 게 그 분류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게 돼서 그런 증상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의 90%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다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유속이에요. 소변의 유속.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요광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할 정도의 소변의 유속이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왜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좀 과장이 심했어요. 아니 실제로 뒤집잖아요. 뭐라고요? 요강 깨지고 뭐 여러 번 깨뜨렸지. 사람의 그런 해부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립선 근처에 세포들이 자라게 증식이 되면서 이게 그 요도를 계속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그 소변 속도입니다. 교통 체증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교통 체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보는 얼마나 건데요. 막히나. 예. 아 여기 꽉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 스마트 변기가 워치처럼 사전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정밀 건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밀 건강. 네, 정밀 건강입니다. 정밀 건강이라는 건요, 정밀 의료부터 시작을 해요. 정밀 의료가 이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병을 걸려도 치료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유니크하니까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인데 정밀 건강은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그럼 왜 사람을 아프게 놔두지라는 것부터 저희가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자라는 게 이제 정밀 건강의 가장 큰 화두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 오늘 왜 그래 안색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너무 잘 아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평소랑 다른 모습을 바로 눈치를 채세요. 근데 이거는 나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 징후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나를 아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정밀 건강이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매일같이 변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냄새 맡고 네, 냄새 보시고. 맡고 그렇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아이의 정밀 검진을 하고 인간 있었던 스마트 거예요. 변기. 인간 변기 스마트 인간 변기였던 변기. 거예요. 네.
이 진짜 인간 변기. 변기였어요? 우리 아이들 전용 변기였던 거죠. 그럼 뭐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해서 성인 버전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근데 이 정밀 건강이라는 말을 저는 익숙치 않은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꽤 의외로 그게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나 보네요. 관심도 많고.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분이. 되게 약간 그 기사 봤는데 네네네. 유방암 가능성이 높은 거지 걸린 건 그렇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 분들? 결국에는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젤리나 졸리 분께서 받으신 확률이 95% 정도 됐었어요. 확률이 높긴 90에서 했네요. 95% 정도. 분명히 이제 병으로 갈 확률이 많았거든요. 저희 예전에 있던 랩에서 스마트 브라를 저희가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건 착용만 하시면 이제 한 번씩 스캔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유방암 이런 거 나와요? 예, 맞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스마트 브라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 이제 10년, 100년 후에 미래 의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병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진단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마이크로 로봇 서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1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요새 AI의 발전 속도 보면은 솔직히 1년, 2년 후에는 초지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SF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스타트랙 같은 경우는 트라이코더라고 들고 다니거든요. 트라이코더가 뭐냐면 사람 이렇게 스캔만 하면은 모든 질병의 진단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집에서 구현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좋든 싫든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론 살상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맞아. 원래 그걸 개발한 목적과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게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한 사람을 타격했다면 아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적군일 확률이 제일 높아. 이런 방식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표적 인식을 AI가 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윤리라는 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드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드론이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군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하니까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막 후퇴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를 지켜주는 정말 구세주 같은 무기인 겁니다. 와. 아, 옆에 아파트 쪽에서. 어떡해. 근데 와, 나는 이게 저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는 이 폭탄 운반이 가능할 정도면 말이 드론이지. 전쟁 무기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드론 노이로제에 걸린 병사들도 굉장히 많대요. 참호 위로 날아가서 그 위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왱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드론이 전쟁에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무인 비행체잖아요, 드론이.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열기구에다가 포격을 싣고 보내서 이렇게 공격한 형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시작 자체가 전쟁인 거죠. 근데 그때는 한 200대를 보냈는데 뭐 하나 정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뭐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글 끼고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적군의 위치를 계속 봐요.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무기를 다 탐색합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전략을 미리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폭 드론이라고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드론이 그대로 전체를 그냥 들이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겠네요. 더 정밀해지고 신속해지고. 이미 민간과 같이 발전하고 있죠. 촬영용 드론이 있어요. 나를 인식시켜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스텝 없이 내가 띄워놓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나를 따라오면서 찍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그거는 무슨 원리로 나의 나를 뭐 인식해요? 안면 인식, 뭐 행동 인식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처음 잡은 피사체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에 쓰이면은 나를 따라오는 드론이 촬영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인다면은 무시무시하겠죠. 진짜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연출되겠네. 그치, 영화에서. 아, 드론도 드론인데 그 왜 네 다리로 개같이 그 또 뭐 폭탄 이미 총 달고 있는 게 나왔었잖아요. 총 달고 쏘는 것도 이미 머리에? 네, 머리에 총 딱 달고서 보면서 딱딱딱 쏘는 것도 시연한 적이 있어요. 와, 난 그거 정말 징그럽더라. 나 무서워 그거. 네, 무섭더라. 그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나 네. 걷기 힘든 곳은 이제 큰 무게의 짐을 갖다 옮길 때 사용되는 목표로 이제. 근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정도면 사실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고 이미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훨씬 더 깊은 정도의 수준의 그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사용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쟁의 무서운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애는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래 인공지능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소중한 다른 나라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전쟁터로 보낼 수 없을 거고, 우리 모두가 안 죽으려고 만들었지만 그 기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이건 안타깝다로 끝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뭐 유엔이든 전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서라도 인공지능의 무기 사용은 금지시켜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자동 살상 무기, 킬러 로봇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고,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규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써버렸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아니 AI가 사람을 지금 죽인 일이 있어요? 여러 정황상 쓴 것도 같은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격을 받고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가 있었고 그 차에서 조준해서 그 사람을 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차는 자폭을 해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그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황상 인공지능이 사용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가서 살상을 했죠. 이건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거랑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5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바꾸면 그게 다른 길로 가서 1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두 분은 그 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네,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거 한 명이 낫죠. 네, 보통 1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선로 변환기를 그냥 변환했을 뿐이에요.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상황을 다르게 여쭤볼게요. 육교에 서서 아래를 보고 계시는데 저기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면서 선로 이탈이 돼서 5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미실 수 있겠어요? 못 밀 것 같은데요. 못 미시겠죠? 네. 네. 실제 연구 결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1명 죽고 5명 살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무기는 그걸 우리 인간이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네요. 그래서 그 자동 살상 무기를 막는 협약에서도 최소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마지막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는 인간이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하신 이야기랑 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부담을 인간이 져야 된다. 그걸 다른 존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나중에는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인간을 없고 로봇이랑 기계 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진짜 전쟁에서는 기술이 너무 좀 발전을 해도 문제네요. 그러네. 이게 누군가를 또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일반적인 냉장고나 세탁기가 발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너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아예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게 더 먹힐 수가 있는 거. 이스라엘에서 삐삐 가지고 우리 쓰던 삐삐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야? 뭐야? 저 삐삐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역발상을 한 번 더 역발상으로 공격한 그런 참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단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삐삐가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테러 무장단체들인데 우리 아예 아날로그 수단으로 돌아가서 삐삐로 우리 주요 작전 명령 지령 같은 걸 내리면은 안전하지 않겠냐. 설마 애들이 우리가 이거 쓸 줄 알겠냐. 그 생각으로 삐삐를 갖다가 자기 단원들한테 대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걸 헝가리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이제 우회해서 이걸 갖다가 수입해서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헝가리의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세운 위장업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가 그걸 위장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애들이 신기해서 이거 내가 눌러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저 사건이 그 레바논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업체를 세워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진짜 괜찮은 걸 주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인지전인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의도한 걸 수도 그런 있나요? 의도도 당연히 했다고 봐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냥 직접적인 피해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쓰던 가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다시 되고 봐야죠. 그냥 다 네. 갖다 버리고 약간 그럴 것 같아. 아, 잘 쓰고 있는 건데. 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기술의 발전 마냥 좋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다가는 자 앞으로 미래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 이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아, 리셋되는구나. 3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문명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건데요. 아마도 그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돌과 막대기는 고사하고 그걸 들 사람이 과연 사람 있을까? 자체가. 이런 걱정까지도 저는 들거든요.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력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 질문 있어요. 무섭다. 그러면 무서워. 3차 대전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하고 지하 땅굴을 파서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거기선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얼만큼의 핵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나와도 나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또는 내 가족밖에 안 남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씨를 뻗트려야죠. 몇 년 뒤에 나와서 명을 가능하겠어요? 지금 인류를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부싯돌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휴, 하긴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아니 저 문과 선생님들 왜 전쟁이에요? 인간은 안 하면 안 돼요? 전쟁을? 인간의 본성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아를 구분합니다. 나와 적 혹은 나와 상대. 이게 거의 그 본성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구분하는 순간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하는 순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선사시대까지 돌아가면 인류의 한 15% 정도가 타살됐어요. 왜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잖아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가 지금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 10만 명당 타살자 수의 비율,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의 비율이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닐 거고 스티븐 핑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교육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거기에 민주주의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돌리지 않고 얘는 어떻게 다르고 얘는 어떻게 다르고를 다양성.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스며들도록 해야 나와 상대편, 적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본성의 일부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본성을 또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 김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스티븐 핑커가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도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전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자신의 폭력성을 스스로 줄여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좀 덜 부락부락해지고 우리 인간이 사실 대단히 특별한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길들이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성을 스스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폭력성을 줄여온 그런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갖고 본성을 바꿔서 생존하자 우리. 진짜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한 10%도 못 담아가서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진짜 나는 한 20% 담아가는데. 더 짜증 나오네. 진짜 하루에 1%씩 늘려서
끝날 때쯤에는 우리 홍진경 씨만큼이라도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자, 그래 이제 오늘의 가설을 저희가 증명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가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이 이토록 끔찍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이 비극적인 보탬을 했지만은 여기서 인류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류를 발전시켜온 저는 중요한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그 먼 훗날까지는 이 때로는 우리 곁에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의 등을 떠미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물리학자 우리 김상욱 교수님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과학 기술이 다른데 일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부스트로 개발된 과학 기술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얻고는 있지만 이젠 우리가 제발 그런 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니까 좀 느리게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이 개발되어서 일상을 돕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인터넷이 없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인 걸 우리가 안다면은 과연 그걸 꼭 필요로 했어야 한다고 믿었을까? 그래서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스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제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자율주행이 완전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만드는 휴먼 에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인간의 운전은 불법이다. 그거 좀 아쉽다. 섭섭해. 네. 이게 또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바람 맞으면서 좀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또 몰고 오면 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것은 자동차가 물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들끼리 V2V라 그러는데 이제 vehicle to vehicle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이번엔 내가 갈 테니 넌 잠깐 기다려. 서로 통신을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 하나 껴 있으면 인간은 제대로 거기 반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실 버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우리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인간이 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순간 그 전체가 엉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동차끼리 그럴 때 인간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 돼요. 마치 지금 도로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버그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풀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정체가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차는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거기 지나가면 또 뻥 뚫리고. 뻥 뚫려 있어, 맞아요. 그걸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막히는 현상. 네. 우리는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차가 다 일률적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차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차들은 좀 좁고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순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반응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정체가 생겨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쌓여서. 네, 그걸 이제 팬텀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대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그 제품 공장 제품처럼 이게 진짜 그 간격 없이 이러고 가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서면 뒤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되니까 통신을 하겠죠. 그걸 차들끼리. 감안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V2V를 얘기했잖아요. 차량끼리 소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2X를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외의 많은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프라, 교통 신호 체계, 지금 현재 어디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V2X 기술이야말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진짜 나 오래 살았구나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하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보러 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거기 그냥 택시는 기사님이 안 계시던데. 벌써? 그러면? 자율주행.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같은 도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근데 안 막 타봤어. 보여. 나 무서워서 나보고 타볼래 이런데 나 안 탈래 그랬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비율이 확확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안 왔음에도 우땡 같은 서비스가 생겨서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비싼 거에 주차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 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잡힌다 그러고 제 생각에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운전면허 딸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배 작가님이 이제 20년 후에 부자만 운전한다는 이 가설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상상이요. 일단 이게 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되고 그러면 특권이 되죠.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으면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점점 빠르게 줄어들면 고급 드라이빙 클럽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패키지도 나올 것 같아. 고급 여행 패키지인데 그 섬에 가면은 자율주행 차가 없어서 인간이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섬이 있는 거야. 드라이빙 아일랜드. 네, 드라이빙 패키지 여행인데. 드라이빙 리조트. 드라이빙 리조트. 부자들이 요트 같은 거 자기네 바다 앞에서 정박해 놓은 것처럼 내 차는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곳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날 때 가서 운전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요트 정박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기 어려워질수록 희소성이 커질수록 부자들은 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가 특히 이게 남녀 구분 지을 일은 아닌데 좀 여유가 생기면 명품 시계 자동차 스피커도 보니까 스피커가 제일 비싸지 않나? 진공관 있는 게 비싸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기계식 시계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게 보이면은 그게 와 짜릿하다고 하고 또 진공관 앰프는 정말 고막에 녹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가치를 높게 두는 거죠. 네. 또 클래식카 자체도 그 진동 엔진 소리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느낌을 줬으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날로그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가격이 올라간대요. 이제 기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율주행차면 운전을 안 해도 스스로 가는 차 맞죠? 맞습니다. 네.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인 자동차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건가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율주행차하고 무인 자동차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의 일종인 거죠. 운전자가 없는 것만 무인 자동차라고 하니까 좀 더 무인 자동차가 작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건 원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차가 주행 환경 인식하고 경로도 알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 개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자율주행차. I'm right here. Hello. 와, 차 천장 위에 저런 게 달려 있어요. 아니 멈출 때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저 처음에 탈 때 되게 기분 이상해요. 나 무서울 것 같아. We'll do all the driving, so please don't. 저게 이제 구땡 회사 자회사인데 웨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We may use interior cameras. Bye, Wim. 저는 일단 차가 스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센서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도록 동력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그러면 그 로직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 때도 갑자기 쓸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우리가 운전할 때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요 역할을 하는 게 센서입니다. 센서. 비전 센서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라이더 같은 장비들이 있어요. 나 근데 그거 궁금했어. 라이다랑 레이더랑 나는 영어로 레이더가 어디 독일어로 라이더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그 레이더랑 라이다는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전자기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 보고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이다보다 훨씬 더 긴 파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지는 못해요. 거리를 잴 수 있으나. 근데 이제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방에 쏴서 되돌아오는 빛을 분석해서 주변을 정말 3D로 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정확한 거리나 폭이나 높이를 잘 구분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하듯이 차 주변의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 다른 차량들 이런 정보를 다 얻는 거죠. 요즘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레이더랑 라이다를 둘 다 쓰는데 레이더는 좀 큼지막하게 이제 빨리 보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라이다는 이제 좁은 영역을 좀 세밀하게 보는 게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태땡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가지고 승부 보겠다. 카메라는 뭘 쏴요, 그럼? 카메라는 이제 빛으로 그냥 들어오는 인간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 사람처럼 그렇죠. 여기 카메라 여러 개 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게 태땡땡 회사가 하려고 하는 전략이고 카메라 좀 싸거든요. 그래서 비전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선택을 하고 있고 라이다가 워낙 비쌌어요. 이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까지 갔으니까 너무 비싸서 야 이렇게 비싼 장비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비전 센서 카메라와 이제 레이더만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라이다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가격이 싸졌어요. 오스틴 러셀이라는 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 제2의 일론 머스크라 불릴 정도로 자수성가한 부자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워낙에 막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휴대폰을 뺏겼더니 닌땡땡의 게임기를 개조해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어서 쓸 정도로 네 정말 독특한 친구인데 대박이다. 네 이분이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저가형 라이다를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 놀랍게도 라이다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억 가까웠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론 머스크도 비전 센서 레이더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슬쩍 라이다 이제 좀 자꾸 사면서 써요? 네 하고 있고. 처음에 안 쓴다. 네, 처음에 사실 비싸서 왜냐면은 차값보다 비싸 버리니까 못 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뭐 듣고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직접 핸들 돌릴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기술이 뭐 아무리 완벽해지고 익었다고 한들 불안하지만 믿고 내가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게 믿음이 가는 시대가 오겠냐는 것이네. 그러니까 싹 다 바뀔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언제 오느냐. 모두가 자율주행차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일 거고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모는 차가 같이 결합이 돼 있으면 뭔가 조금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California's DMV has suspended Cruise's driverless taxis here in San Francisco, effective immediately. Now, the notice from the DMV says that the vehicles aren't safe for public operation and that Cruise has misrepresented information relating to safety.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있겠죠. 예, 일반적인 도로 상황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임시로 이제 사실은 역주행인데 코스를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회해야 되잖아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예외적인 상황이라 멈춰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회하는 경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AI 덕분인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를 AI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는 경우는 학습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예외 상황을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정말 누워있는 추격이 있을 때는 이 차는 그걸 인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AI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소가 갑자기 한복판에 서 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역주행한 오토바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만들어서 이제 가상의 환경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면은 훨씬 자율주행차가 똑똑해지는 거죠. 예외 상황이라는 게 한 번만 있어도 큰 사고가 나니까. 기계를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기계도 버그가 있어요. 기계라고 항상 완벽하게 운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무언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차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MIT에서는 모럴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이쪽으로 틀었을 때 어른이 있고 이쪽으로 틀었을 때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까? 부터 시작해서 안 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틀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치게 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기계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틀 수 있습니까? 편한 쪽으로 틀 것 같은데. 자기가 사는 쪽으로 네. 틀겠죠, 사실. 본능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했을 때는 그건 프로그래밍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또 국가별로 문화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명만 소중한 거냐?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자율주행 차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 뭐 어렵다. 아마 자동차의 역사에서 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해서 차를 쫙 뿌리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신호등도 제대로 없었고, 다음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자동차라는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Comes to the open road, she can. Bad luck to the driver. To bad driving, even if they have to run over. Here, at a special test crossing, is a demonstration of the sort of thing we may be hearing frequently in future. 일단 차가 와장창 뿌려지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사고가 났지만 사람들이 그 사고를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로 죽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가 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차를 타지 말자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에도 2,500명 가까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까 하루에 7명 정도씩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이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론 사고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서 내면화한 거예요. 그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물론 초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고가 없이 그냥 그냥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고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고 해서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이 논의를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할 거고 그러면 저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려할 점들은 굉장히 많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희생이 줄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채 죽지 않는 사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물론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나는 사고가 인간 운전자로 인해서 나는 사고보다 지금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근데 생각이. 모빌리티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은 일단 두려워해요. 처음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건 흉기다. 여기에 치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가 나오면은 야 이건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익숙해져야 사라집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의 미래의 모빌리티라면은 빨리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이제 과학자들 하는 거죠.